사우디아라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략 비축유 방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농가 인근 지역에 돼지 4천여 마리를 설차분하고 전국 돼지 농장에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완전 판매 논란을 낳고 있는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의 손실이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19일 만기를 맞는 고객들은 투자금의 40%가량만 던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LG 디스플레이가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지난 8년간 LG 디스플레이를 이끌었던 한상범 부회장의 후임으로는 정호영 LG화학 사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시설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류세 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정부가 유류세 재인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사우디 피습 주체나 피해 정도, 복구 시기도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고 국제유가도 사우디 사태 직후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며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논의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우디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유 도입은 단기적으로 큰 차질이 없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최대 20년에 달하는 장기 계약 형태이며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를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중동 지역의 불안이 확대되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 전략 비축유와 재고 방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한상범 부회장이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전격 물러났습니다. CEO 교체의 배경과 영향을 김현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LG 디스플레이의 새 대표로 이번에 재무 전문가가 임명이 됐다고요? 네, 한상범 부회장이 어제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뒤 열린 LG 디스플레이 긴급 이사회는 LG화학 CFO 최고 재무 책임자인 정호영 사장을 새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네. 정 사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LG 디스플레이 CFO로 재직했었습니다. 이 당시 대표가 지주회사 LG 대표 권영수 부회장입니다. 정 사장은 오늘부터 LG 디스플레이 대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정식 취임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부회장이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리가 바뀐 걸 두고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한 부회장이 실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부회장이 CEO로 취임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G 디스플레이는 2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업계 1위 업체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냈고요. 적자 규모도 1분기 1,320억 원에서 2분기 3,68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국 업체의 공급 과잉으로 주력 제품인 LCD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증권업계는 이번 3분기에도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수장이 바뀌었는데 LG 디스플레이에는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까? 네, 재무 전문가가 대표를 맡게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수익률이 떨어진 LCD 대신 OLED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OLED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OLED 제조 과정은 대부분 자동화돼 필요한 생산 인력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 여력 확보와 자동화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임 대표 체제에서 LG 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 LCD 공장 등 LCD 생산 라인 감축과 희망퇴직 같은 인력 구조 조정 방안 등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기자, 또 한편으로는요, 이번 CEO 교체를 두고 구광모 회장의 그룹 인사 개편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취임 후 그룹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들을 중용하고 있는데요. 권영수 부회장 등 재무 전문가들을 전자, 디스플레이, 하우시스, 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사내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연말에 LG그룹 인사가 예상되는데요. 취임 1년이 지난 구 회장이 한 부회장의 퇴임을 시작으로 세대 교체를 시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불완전 판매 논란을 낳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의 손실이 처음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금리에 연계한 상품인데요. 만기가 찾아오는 내일 모레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134억 원 중 60%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첫 만기일이 내일 모레 19일인데요. 손실은 어느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까? 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 팔린 DLF의 첫 만기일이 바로 오는 19일입니다. 이 만기일은 내일 모레이긴 한데 이 상품의 손실 규모로 확정짓는 기초자산 금리는 바로 어제 종가로 적용이 됐습니다. 모두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인데요. 어제 이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511%로 결정이 된 겁니다. 19일 만기 도래액은 134억 원인데 상품 구조에 따라 원금 손실률은 약 6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34억 원 중에서 40%인 54만 6천만 원만 투자자로서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줄줄이 만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른 상품들의 원금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1,698억 원 규모입니다. 19일 만기 도래액을 포함해서 우리은행은 1,235억 5천만 원, 하나은행은 462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만기 도래액이 모두 독일금리 연계 상품인데요. 바로 다음 만기일은 24일이고요. 마지막 만기일은 2달가량 뒤인 11월 19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금리가 떨어지면 원금 손실폭이 커지는 이 상품 구조에서 최근 들어 기초자산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독일 10년물 금리는 원금을 다 날릴 수 있는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마이너스 0.5%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예 원금 손실을 안 보려면 독일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2달 안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박 기자가 말한 대로 이제 원금 손실이 계속 확정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민원 건수도 늘어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이 상품 관련 분쟁 조정 민원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쟁 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민원만 대상이 되는데요. 이 민원들은 중도에 환매한 것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만기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에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 조정 민원은 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KCGI가 조원태 회장 등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네, KCGI가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 석태수 대표이사, 그리고 전현직 사회이사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KCGI는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들이 불필요한 단기 차입금 1,600억 원을 조달해 한진칼의 이자 비용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네, 소송 대상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KCGI의 강성부 대표이사는 KCGI의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진일가가 경영의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소송 대상에 조원태 회장이 포함된 상태라 이번 소송 역시 한진일가의 경영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KCGI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에도 참여를 한 상태죠. 네, KCGI는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에 홍콩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뱅커스트릿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인수 적격자 후보에도 선정됐는데요. 이로써 KCGI는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발을 담금으로써 국적항공사 모두에 손을 뻗치고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내 최대 택시 가맹 사업자인 타고솔루션즈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최근 택시 회사 두 곳을 사들인 데 이어서 가맹 사업자 경영권까지 확보하면서 종합 택시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카카오가 인수했다는 타고솔루션즈,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네, 타고솔루션즈는 지난해 9월 설립된 택시 가맹 사업체로 모두 4,500여 대 택시를 보유한 법인 택시 회사 50여 곳이 가입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호 택시 가맹 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승차 거부 없는 택시인 웨이고블루를 운영해온 곳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타고솔루션즈 지분 30%를 갖고 있었는데요. 카카오 측은 지난 11일 법인 택시 회사 대표들이 기존에 보유 중이던 지분 70%를 인수하면서 타고솔루션즈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후 타고솔루션즈 사명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영문 앞글자를 따 KM솔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웨이고블루의 기술을 지원하는 한정된 역할만 했는데 서비스 운영 전문성 등을 접목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사업 확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 기자, 이번 인수로는 어떤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업계 안팎에서는 이 카카오가 현재 택시 플랫폼 서비스 중에서 확장성이 가장 큰 중형 택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운행 택시 24만여 대 중 약 98%가 중형 택시일 정도로 주력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 승합차 기반 대형 택시인 라이언 택시에 중형 브랜드 택시 웨이고블루, 고급 택시인 카카오 블랙에 이르기까지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웨이고블루를 카카오 T블루로 바꾸고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하며 연말까지 1000대 규모로 택시 플랫폼 사업을 키울 계획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주영 한국노동노총 위원장이 어제 치킨과 맥주를 곁들인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둘은 노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박용만 회장과 김주영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만났죠.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박 회장과 김 위원장은 어제 저녁 약 2시간 동안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사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도 탄력근로제 문제를 언급한 뒤 어렵게 이뤄진 탄력근로제 협의가 만 7개월이 되도록 법으로 제정 못하고 있다며 그 정도 합의도 처리 못하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까 하는 회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회장은 정확한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유연근로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연근로제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유연근로제는 법으로 하고 안 하고 갈등만 겪다 보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못 받을 수 있다면서 정말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노사가 같이 조사를 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견에도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못 받는 일이 생긴다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호프 미팅은 2017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성사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건배사로 오늘 맥주 호프가 아닌 희망의 호프를 요청한다고 말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실태 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조합장이 뒷돈을 챙기고 또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서 조합원에게 뇌물을 뿌리는 등의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국토부가 제작한 매뉴얼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5가지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공사 선정 등 용역 계약과 조합 행정 업무, 자금 운영과 회계, 그리고 정비 사업비와 정보 공개 등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절차와 실제 사례, 또 문제가 된 경우의 벌칙과 판례, 유권에서까지 담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르고 역량도 제각각이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며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사업 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일부터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국토부가 제도 개선과 또 현장 점검에도 나서죠.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공사비가 5% 이상, 다른 지역의 경우 10% 이상 늘어날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임원의 보수와 업무 범위 등을 바꿀 때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10년간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수사 의뢰와 시정 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수치로도 나타났다고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지난달 일본 수입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화수소는 매달 일본에서 평균 3,000톤 정도를 들여왔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에 530톤까지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0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막히자 기업들은 수입처 다변화에 나섰는데요. 특히 대만에서의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만에서 들여온 고순도 불화수소는 지난 6월에 230톤 가량이었는데 지난달 1,300톤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네, 소재 부품 자립화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국산화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업계에 따르면 솔브레인은 이달 중 추가 증설한 이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에 들어갑니다. 또 LG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쓰던 일본산 불화수소를 이달 안에 전부 국산화할 예정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아예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화수소 외에 다른 핵심 소재인 섀도우 마스크와 포토 레지스트 등의 국산화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업체들의 개발 수준이 높았던 불화수소와 달리 이들 품목은 개발 단계가 낮아 국산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에선 일본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CNBC 권세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모레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변인은 오는 19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중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도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내일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돼지의 치명적인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로 보고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도 이제 상륙을 했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시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오늘 오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어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하자 오후 6시경 검역본부에 신고했는데요. 시루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발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발병 경로로 알려진 잔반급여를 하지 않았고 멧돼지 등의 침입에 대비한 울타리도 설치해 정확한 감염 경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 농장 인근 3km 지역에 다른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현장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는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외부인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도 운영 중인데요.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3,900여 마리는 이미 살처분 조치됐습니다. 네, 이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기지는 않지만 돼지 치사율이 100%로 알려졌는데요. 정부 대응책은 마련이 됐습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도 실시했는데요. 전국 양동농가 6,305회 305회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합니다. 또 남은 음식물의 양동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쇼핑하다 보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찾아서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 상반기에 해외 직구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하반기까지 포함한 연간 해외 직구 규모가 30억 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올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구체적으로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 직구 건수가 총 2,123만 건, 금액으로는 15억 8천만 불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건수로는 42%가 늘어났고 금액 기준으로는 20%가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해외 직구 규모가 30억 불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에 해외 직구 규모가 20억 불을 넘은 이후 2년 만에 30억 불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네, 나라별로 살펴보면 어떤 국가에서 가장 많이 해외 직구를 했습니까? 네, 해외 직구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33%, 그 다음이 유럽과 일본 순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점유율은 줄어들었지만 중국 점유율이 7%포인트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전자제품을 많이 구매했는데요. 무선 이어폰이 54만 6천 건으로 가장 많이 반입됐고 다음으로 공기청정기가 18만 2천 건이 반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총 373만 건이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20대와 30대가 해외 직구족의 69%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단 여성의 비중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 대해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되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효성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1,5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총수일가까지 29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달 초 효성그룹에 대한 조세 포탈 범칙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조세 범칙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효성 측 관계자는 29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와 검찰 고발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오르며 2,06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가량 오르며 64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CEO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실적 악화가 계속되자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0.03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둘러싸고 국내외 소송전을 진행 중인 양사 CEO가 회동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으로는 한진칼이 있습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한진칼 조원태 회장 등 한진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진칼이 불필요한 단기 차익금을 증액해서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게 이유인데요. 한진칼 오늘 1.71% 오르며 2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보실 건 이글벳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글겟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가격 제한폭이 30%까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8,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